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우리가 소득이라고 부르는, 그 경제 지표로 말하면 GD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이야기할 때는 이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가치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만큼 소득이 왔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잘 인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과 거의 99.5% 같은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그 세 주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글자에다가 강조점을, 방점을 찍었는데,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국민들이 잘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건 목적을 상실한, 결국은 의미 없는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선생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후에야 경제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원조 경제였고, 자유당 정부가 만들기 시작했다가 4.19 후에 민주당 정부가 실시하려다가 쿠데타가 나서 그걸 하지 못하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1962년에 실시한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죠. 이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나라는 구소련의 세계 수장인 레닌이 1921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1958년에 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했죠. 근데 1962년에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체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언제 없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둘째 해인 1994년 12월 말로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1962년부터 94년까지는 한국은 계획경제, 정부가 계획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자원을 운용하는 이런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구조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시장 경제를 했다 이렇게 엄연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것은 1995년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결국은 가격 결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분배되고, 또 경제 활동의 성과가 분배되는, 이걸 기본 구조로 하고, 그 시장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이것이 시장 경제 기본 틀이라면,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걸 정하고, 다시 말해서 가격도 정하고,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이나 성과 배분도 정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체제의 전환은 한국 경제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좀 하지를 않는데,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 중에 특히 이제 한국 경제의 이 산업화 기대를 받는 산업화 세대들은 과거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에 한국이 정말 대단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박정희 향수라고 해서 과거 시대를 좀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입니다. 1979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800불입니다. 지금 28,000불이고요. 우리나라가 농업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농업보다도 산업 비중이 높았던 최초의 해가 1978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내내는 우리나라의 제1산업은 농업사예요.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중심인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을 일으킨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박정희 시대가 지금 28,000불이고 농업이라는 건 지금 전체 산업의 2~3%에 불과한 이런 구조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고도 성장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차고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 경제를 망치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경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걸 여러분께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옛날 신문기사를 크게 보는데, 이 목욕탕 요금, 여관 요금을 주인들이 마음대로 정하게 해준 것이 1990년. 가장 기본적인 소비재도 정부가 정하고 그렇게 자율화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후에도 목욕탕 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러면 정부가 단속을 하죠. 이건 소주, 맥주, 라면 이런 아주 서민들의 기본 생활 필수품 가격도 자유화한 게 92년. 그리고 보면은 93년 이때쯤 가면 정부가 짜장면 값, 설렁탕 값도 다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특히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 일부가 아니죠. 정경련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것이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정경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벌들은 자유랄지 시장이랄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업들도 아니고, 지금도 그 구조는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 역행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에 돌입한 것은 1995년, 불과 20년에 불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빈곤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고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연식시키는 이런 대단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시절은 다시는 재현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그 시절은 철저한 군사, 철권 정치 하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에 작동하는 구조에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산업화 세대, 또 그 민주화를 이루는 민주화 세대가 이 한국 경제를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의 근간에서 계속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에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1990년대까지 결국 외환위기로 오기 전까지는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와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속도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나아지는 것은 가계 소득이죠. 국민들이 자기 노동을 하던 또는 뭐 재산을 가지고 돈을 불리던 결국은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경제 성장은 한 73~4% 성장을 하는 동안 가계 소득은 그 절반 정도밖에 늘지 않습니다. 특히 최하의 10%층은 경제는 70% 누적 성장을 했는데 소득 성장은 10%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살림이 경제 성장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계층적 분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고,
그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가계와 정부와 기업인데 결국은 그 부가가 지금 셋이 나누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가느냐 하고 표시하는 건데 이게 GDP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로 보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전체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득 중에서 가계로 주어지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한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가계소득으로 가야 될 몫으로 중에 줄어든 것이 그대로 기업소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차라리 정부소득으로 갔다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나 또는 복지 지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계소득으로 이전이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하고 결국은 기업의 소득의 증가로 이게 이전됨으로써 앞서 보신 것처럼 가계 살림이 경제 성장과 괴리되는 현상이 궁극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제일 앞에 이렇게 색깔마다 좀 구분을 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과 다 실질 가치입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나 기업 소득이 증가하는 거나 또는 정부의 세수인 정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최근에 와서는 기업 소득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질러 가고 있는 반면에 가계 소득이나 정부 소득은 그렇지 못한 이런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제 성장이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은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가계 자산, 소위 말해서 재산을 가진 계층이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얇습니다. 상위 0.몇%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 소득이 노동소득입니다. 다시 임금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95%고 소득 계층 상위 10%의 경우에도 93% 내지 4%.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99.9% 국민들은 대부분은 소득의 95% 가까이가 일해서 먹고 삽니다. 지금 그림이 아마 오른쪽 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위 10%가 월 소득이 900 몇십만 원이니까 연소득이 약 1억 1, 2천 되는 가게도 결국은 재산, 다시 말해서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거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임금으로 먹고 사는데 결국은 그 임금에 의해서 결정된 가계 소득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 아마 이 그림은 총소득으로 제가 본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80년대, 90년대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납니다. 이거는 고도 성장을 한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아마 이거는 임금, 그 중에서도 임금 소득만을 가지고 본 건데요. 임금 소득으로만 봤을 때는 더 놀랍게도 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는 대단한 이 성과를 내는데 이 외환위기 이후로 급반전이 돼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졌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국의 현상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럽이 1980년대 이후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들을 쓴 건 사실이고 또 일부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해진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불평등이 낮은 수준에서 조금 심해졌다는 정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악화된 그런 구조는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의 불평등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또 다른 개수로 봐도 이런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불평등을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진위 개수, 요즘은 잘 쓰질 않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상위와 하위 임금 비율을 주로 씁니다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 진위 개수로 보면은 더욱 뚜렷하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다가 이제 반전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거냐 하면은 한때 미국이 그 중산층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 그 아메리칸 드림은 깨졌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이 OECD 대형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하나이고 바로 미국의 턱 밑에 와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졌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국의 현상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럽이 1980년대 이후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들 쓴 건 사실이고 또 일부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해진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불평등이 낮은 수준에서 조금 심해졌다는 정도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에 있는 미국처럼 이렇게 그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악화된 그런 구조는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의 불평등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최근 20년간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즉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계소득의 95%가 임금인데 일부에서는 배당 많이 받는 사람, 이자 많이 받는 재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국세청의 나온 자료,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보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당액이 전체 임금 소득액의 한 4% 내외입니다. 근데 그 4% 내외를 배당을 받는 800만 중에서 상위 10%가 95%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부자들의 이야기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임금이 올라야 자기 살림이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금의 증가는 경제 성장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73% 돼도 임금은 그게 절반밖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국민들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느냐 하는 건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세계 경제가 둔화됐고 성장이 둔화됐고 우리나라 경제도 둔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OECD 현국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2007년 이후로 보면은 한국 그래도 누적적인 경제 성장이 한 25%인데 그 25% 경제 성장이 누적적으로 됐다고 하지만은 가계 살림의 95%를 이루면 임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5%도 늘죠. 그럼 국민들은 뭘 먹고 살아요? 국가는 뭐 경제 성장을 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5%도 안 오르면 도대체 도둑질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려서 부재를 늘려가는 것도 아니라면 정말 제가 볼 때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원인 구조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 간의 불균형, 기업 간 격차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임금이 원래부터 대기업보다 적었다고 생각하시는데 8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 임금 평균은 대기업 임금의 97%, 90년대에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75% 이상입니다. 지금 와서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 60%밖에 되질 않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국민의 다수가 그래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60%가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면 40%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국민의 상용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 20%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임금 격차는 커지고 그 커지는 격차 중에서 적은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금 비중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의 불안정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거기에다가 다 아시는 이 중소기업들의 하청 구조죠. 그 통계가 기업별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특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우리나라 초대 기업 삼성전자랑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습니다. 생산직까지. 삼성전자도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평균 임금도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하청 구조로 들어가 보면은 그거보다 더 낮은 임금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했을 텐데 이 초대 기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임금을 받는 이 2차, 3차 하청 기업의 국민들의 80%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OECD 회원국 중에 어느 나라도 고용의 형태를 비정규직이라는 분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이 한때 했습니다만 일본은 그 문제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임시직과 영구직을 구분을 할지언정 non-regular worker, regular worker라고 하는 이 기형적인 고용 형태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OECD 어느 통계도 보면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non-regular worker라는 용어로 고용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일했을 때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가 우리의 자식 세대를 목을 죄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임금 격차가 정규직의 50%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 우리가 노동법을 만들어서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해서 2년 지나면 정규직을 전환해줘라 하고 했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부 통계를 이용하거나 노동자 통계를 이용하거나 그 법은 더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는 효과는 있었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노동 구조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보면 앞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구조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OECD의 국제기구들이 국제노동 ILO나 OECD가 구분하는 임시직, 영구직 할 때 그 임시직 비율도 한국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라고 사용주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 사용주 입장에서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건 해고의 유연성이고요. 노동자 입장에서의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건 재취업의 유연성인데 재취업의 유연성이 없는 노동시장에서 해고의 유연성이라는 건 바꿔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는 그거는 사형선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은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나라냐? 임시 고용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고용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고용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뭐 LG나 이런 초대 기업에서는 강성 노조가 있어가지고 공고하게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해고의 유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노조 결속률이 10.1%입니다. 이것도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아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노조 결성률은 2%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강성이다. 한국은 노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전혀 틀린 진단입니다. 그 노조는 기득권화 되어 있는 재벌과 똑같이 기득권에 있는 재벌 노조에 국한된 이야기지 절대 다수의 일반 중산층 서민한테 대놓고 니네들이 노조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률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기간이 가장 짧고 1년 미만의 고용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3분의 1입니다. 이야기는 3명에 1명은 매년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이런 나라, 이런 노동 구조, 다시 말하면 초대 기업의 강성 노조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노동 구조를 두고 한국의 노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영업자 비율이 또 한번 높습니다. 자영업자 문제는 기성명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요즘 정부가 젊은이들한테 창업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뭐 경험 많은 선배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젊은 아이들이 폐기로 창업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래서 한국에 오늘 기업들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 그렇게 새롭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창업하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일부 보조금 주고 내가 일자리 못 만들어니까 네가 네 일자리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구조라고 오히려 느껴집니다. 어디 가서 무슨 창업을 무슨 경험으로 무슨 돈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고 매우 저는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용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불평등의 문제, 그 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면 그 경제 성장은 누가 가져갔느냐? 앞서 보여드린 것이 이제 기업의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매년 기업이 낸 이익 또는 처분 가능 이익 중에서 분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한 사내 유보율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기업이 유보한 돈은 미래 고용과 미래 소득을 만드는 투자로 이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총 투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국민 총소득 중에서 기업 투자 비중은 는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개별 기업은 투자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이건 한국은행이 매년 내는 통계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투자는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부가가치가 기업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흘러들어간 돈이 총체적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결국 투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느냐?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이 저축해서
자금을 기업한테 조달해 줍니다. 경제학 원론에 가게가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고 그 돈이 모여서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들어간다. 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작동하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기업이 저축하는 나라예요. 단군 이래 최저금리인데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금리가 높아서 기업을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사상 최저, 단군 이래 최저금리인데 기업의 부채는 사상 최저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중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핵심적 구조가 어디 있느냐면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 지금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을 뽑아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한 24%, 34%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100대 기업이 고용은 불과 4, 5%밖에 담당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익은 우리나라 총 기업의 이익의 60%를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의 이익이 다 합쳐도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개 기업의 이익의 절반 정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용은 70% 이상. 여기는 아까는 제가 상용 근로자하고 지금 전체는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업이 서로 격차가 심한 구조에서 무슨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걸 가능케 한 건 이런 소유구조. 누가 누구를 소유했는지 이거는 고차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신라호텔 왼쪽 아래에 있는데 신라호텔 오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회장의 딸인 이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부진은 신라호텔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적도 없습니다. 가질 계획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도 신라호텔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신라호텔이 이부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호텔의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현대차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 일대 주주도 국민연금입니다. 롯데는 더 심각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방치되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이코노믹 포럼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소수의 그룹이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나라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기존의 소수 기득권 구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불관계나 이렇게 하청 구조로 들어가지 않는 한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이 불평등한 나라에서도 100대 부자의 80%가 창업자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네기다 록펠러다 하는 이런 20세기 초반 미국의 산업을 일으킨 대부의 후손들은 100대 부자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한 400대쯤 내려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한 지 반세기도 안 된 나라에 전부 상속부자. 우리 다 기억합니다만 여기 계신 대개 선배님들은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50년대 부자라고 해봐야 땅 부자나 그랬었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찌하여 한국은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할 수 없는 나라로 이미 전환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분배되느냐. 결국은 제가 서두에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고 하고 그 분배에는 대부분이 부대적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구조로 가는 거기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 청년 세대는 여러분의 손자 자식들은 셋 중에 둘이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시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기 조국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헬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헬 지옥 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어른들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게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해야 되는데 이 OECD 통계에는 비정규직자가 없다고 했죠. 임시직, 그보다 좁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년 후에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10명에 1명입니다.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2년이 지나도 3년째 돼도 10명에 2명이 전환돼요. 다른 나라는 3년 되면 10명에 7, 8명이 영구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비정규직 임시적으로 시작하면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라 OECD 통계입니다. 결국은 이제 희망을 만들어서 이걸 바꿔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누가라는 질문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오늘의 이런 상황을 누가 바꿀 거냐를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정권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득권과 또는 계층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세대별로 이야기를 간단히 저도 70년대 후반에 대학 졸업하고 경험무역상사 들어가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산업 일꾼으로 일해왔어요. 중동에 무기한 출장 나가서 집에 동생이 결혼하는데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몇 달을 그 보따리 들고 장사도 해봤습니다. 소위 산업화 세대라고 해요. 저는 산업화 세대 끝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의 주된 힘을 이루고 있는 586 30대부터 한국 사회 중심에 섰던 저는 이 세대의 책임이라고 산업화 세대가 한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공이 있고 한국의 산업을 일으킨 공이 있지만 그 공에 취해서 오늘의 이 상황을 방치합니다. 한국의 586이라고 불리는 386, 30대부터 한국 정치 중심에 서서 온갖 민주화의 훈장 내세우고 세상에 앞장을 섰지만 당신들의 기득권만을 강화했지 세상을 이렇게 만든 데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데는 오히려 앞장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산업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냐면 한국이 제조업이 공동화됐다. 제조업이 줄어들어서 이렇다는 게 산업화 세대 또는 민주화 세대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총량으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이 줄어든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 제조업 공동화 된 적 없습니다. 제조업의 내용이 교체가 된 것이 신발 공장이나 의류 공장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간 것이지 전체 GDP에서 제조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의하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와 칠레 모든 OECD 회원국이 제조업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줄어든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죽었어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든 주도적인 세력들이 한국 사회 중심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한국 사회의 중심축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한국의 중심축을 이끌고 가는 한 한국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어렵다. 이미 그들은 경제적으로거나 정치적으로거나 모두 어쨌거나 되어 있는 앙시앙 레짐입니다. 그 앙시앙 레짐이 깨져야만이 새로운 산업 구조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쟁적 기업 구조와 시장 구조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고용 구조와 소득 구조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 정책은 리더십이 제대로 생기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치적 어떤 고립성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호남이 리더십을 내세우지 못하는데 참 안타깝다. 오늘 이 부분은 선배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